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굴 손상, 그 중에서도 눈 손상 중에 망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망막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손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망막 동맥 폐쇄증, 두 번째는 망막 박리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감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망막 동맥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망막으로 가는 동맥 중 동맥 중 일부분이 이 색전이에서 완벽하게 막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통증 없이 완벽한 시력 상실을 겪는다는 거. 그 다음에 망막 박리 같은 경우에는 망막이 완벽하게 분리된 상황인데, 이거는 커튼이 시야를 가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두 개 다 모두 시력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들인데요. 동맥 폐쇄나 망막 동맥 폐쇄나 망막 박리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처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안과 전문의, 이거를 처치할 수 있는 전문의로의 적정병원 이송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통증 없이 갑작스럽게 시력이 사라지는 것들, 상실되는 경우가 급성 망막 동맥 폐쇄증인 거고, 마치 이제 암막 커튼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눈앞에 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요거는 망막 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틀려요. 이 조금 느낌상 예를 들게 되면, 급성망막 동맥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눈 자체가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망막 박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빛을 투영하고 있는데, 빛을 보면서 앞에 있는 물체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무언가가 가려서 검은 커튼이 쳐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망막 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느낌이 환자에서도 이런 그 다른 느낌을 표현을 할 겁니다. 무조건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안 보이는지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요 현장에서 이걸 굳이 감별하려고 어떻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앞에 뭐가 이렇게 암막 커튼 같은 게 켜진 것 같아, 이런 거를 현장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빠르게 이제 다른 처치를, 생명 위협하는 다른 처치를 하시면서 뭐 다른 처치 할 필요가 없고 눈만 관련됐다 그러면 이송중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송중에 이제 환자의 평가가 끝난 거니까 어느 병원을 갈지 결정해서 빠르게 가시면 되겠죠. 뭐 그리고 뭐 눈꺼풀과 관련된 내용들, 주변에 있는 연조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눈물을 배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은 혈관이 없어요. 눈 앞쪽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시력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다 뭐 혈관이 지나간다면, 눈 앞쪽에 혈관이 지나간다면 다 모두 이 핏줄이 보여야 되는 건데, 눈이 여러분들 보실 때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눈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신체 구조물들은 산소 공급을,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느냐? 눈꺼풀을 깜빡일 때 눈물과 여러 가지 이 신체 분비물을 통해서 노폐물을 없애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유념한, 이건 평가에서 나중에 평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눈 손상 같은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목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이 몸통, 어깨 부위, 몸통 부위에 의해서 잘 보호받고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손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뭐 과도한 움직임, 목 같은 경우는 척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 이상의, 관절이 허용되는 운동 범위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 외적으로도 기도나 혹은 신경이나 혹은 식도 등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손상이 관통상이나 무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 혈관의 외상부터 진행할 것 같은데, 목 혈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두껍고 커다란, 직경이 커다란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추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개방성이라면. 그 외에 폐쇄성 이 출혈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혈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혈종 같은 경우에는 목 근막 내에 계속 부풀어 오면서 목정맥을 압박하거나 혹은 기도를 압박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이런 커다란 동맥들은 중증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혈량 쇼크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맥 손상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증상과 비슷합니다. 왜냐?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같은 게 당연히 머리 위에서 혈액을 보내는 거냐? 네. 적절한 산소화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동맥이 끊어지거나 손상당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영양분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마치 뇌졸중처럼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정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색전이 빨려 들어가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색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외상이 있는데요. 기도외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후두를 완벽하게 기도로부터 분리시킨다거나 혹은 압자 손상을 유발한다거나 혹은 기관을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기를 위협하는 심각한 출혈이나 후두덕기 자상이나 부종, 붓기라고 써져 있는데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도의 통합성, 원래 기도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통합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연결성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흡기시 함몰, 흡기시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이 빨려 들어와서 함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적잖은 호흡이 이 또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정상기도의 해박적 경계 파괴나 제한적인 연부조직 부종을 야기할 수 있겠죠. 뭐 기도회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 단 하나 기도회상이니까 뭐예요? 기도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하나하나씩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피하기종에 대해 내용이 써져 있는데요. 이 피하기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목 근처 내에서 이 공기가 피부 밑에 공기가 고여서 생기는 하나의 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뭐 칼에 찌린다거나 혹은 긴장성 공기가스증이라든지 뭐 개발성 공기가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식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목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물이나 음식물들이 올라와서 이 가로칸으로 가슴 세로칸으로 이 내용물이 넘어와가지고 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주신경 손상을 통해서 빈맥과 소외장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 뭐 앞쪽에 있는 어, 가산샘, 부가산샘 두 가지 호르몬 관련된 조직들, 기관들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제 요거를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은 이제 척수는 꼬리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1, 2번의 허리뼈 L1이나 2에서 끊는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척수액을 뽑을 때는 3번이나 4번 사이에서 내척수액을 뽑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척수가 끝나는 부위, 그 뒤쪽부터는 그
그 말꼬리 신경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와 관련돼서 환자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볼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머리, 척추, 얼굴 같은 것 중에는 어떤 손상 기전에 의해서 이 환자가 손상을 입었느냐, 어떤 손상 기전에 의해서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발생한 이 역학은 무엇이냐, 당김이냐, 축부하냐, 혹은 과굴곡이냐, 과신전이냐,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척추 같은 경우는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 둔상이나 관통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셔야 될 것들은 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 뭐 얼굴도 기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목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지는 거, 뇌와 척수 이 두 가지의 손상이 있다면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전체 외상 환자 중에 모든 뭐 교통사고든 낙상이든 아니면 뭐 칼을 찌르든 뭘 했든 간에 전체 외상 환자 통틀어서 사망의 원인 1위는 머리 손상, 뇌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다라는 점. 그래서 중추신경계 손상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현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해서 환자를 평가와 처치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평가 같은 게 뭐 다 알고 계시죠? 머리 척추 손상이기 때문에 외상 환자라고 의심되면 머리부터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정하고 난 후에 척추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ABC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뭐 첫 인상평가, 여러분들 가면서 인상평가부터 의식 수준, 진압력 확인부터 해가지고 쭉 ABC 평가를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피부색, 호흡 노력, 반응 수준, 의식 수준 ABC, 에어웨이 브레싱, 서큘레이션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압력 같은 경우나 혹은 뭐 의식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런 평가들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혹은 환자 의식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심각할 경우에는 1차 평가에 이 진압력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심각한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어차피 확인을 못할 뿐 아니라 굳이 환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손상 기전이 심각하거나 혹은 심각한 사람이라고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BC 평가를 하시면서 빠르게 2차 평가 진행하시면서 이 진압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한번 물어본다거나 혹은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머리에 대한 머리 손상, 의식 있는 건 당연히 뭐 머리 손상 외에 심각한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그냥 외양상, 첫 인상상 환자가 심각할 거라고 보이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진압력 평가를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1차 평가에서 소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운동 점수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GCS만 보고 있는데 단순운동책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GCS보다 이 현장에서는 단순운동 점수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CS 같은 경우에는 뭐 이송 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글라스고 콘스트와 비슷한 신뢰도를 가진다. 뭔 말이냐? 이 점수 체계를 했을 때 GCS랑 그 다음에 SMS를 사용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이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 CCS에서 15점 맞았다. 그리고 SMS에서 2 맞았다. 그러면 이 정상과 비슷한 효과는 동일하다. 신뢰성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SMS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들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잘 따라하느냐, 혹은 잘 따라하지 못해서 환자분은 의식이 있어, 눈 뜨고 있어요. 환자분 오른팔 들어보세요. 그럼 오른팔을 딱 들어요. 그러면 이건 잘하는 거죠. 근데 환자분에도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명령 따른 건 당연히 지시를 못하니까 이제 팔 쪽에 통증을 가한다거나 혹은 다리 쪽에 통증을 가했을 때
환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때는 이 영반하고 구분해 줄 게 뭐가 있느냐?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구별한다라는 뭐냐? 내가 오른팔을 딱 꼬집었을 때 왼팔로 이 꼬집은 걸 치우려고 했을 경우가 1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른쪽을 꼬집었는데 이거를 피한다거나 혹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거칠 제거, 대뇌 제거 자세를 취했을 경우에는 0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수 체계가 GCS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환자의 그 뇌 손상 척도로, 뇌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표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기도유지 같은 경우는 뭐 ABC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언제든지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상태를 계속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기증이 없으면 환자의 회복 자세나 머리가 돌아간 상태로 올려준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심각한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척수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방어적 기도 반사가는 개글 리프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안쪽 깊숙하게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억지로 토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기도 반사 반응인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기도기를 준비해서 기도를 보호해야 된다. OPA나 MPA를 집어넣어서 보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호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호흡과 관련돼서 자, 분당 10회 미만이고 매호흡시 저촉수준 미만의 공기가 움직이고 분당 호흡량이 4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기 보조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인데, 저산소증, 과탄산 혈증,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뇌 탈출 징후가 없는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35에서 40,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분당 횟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혈압의 증가, 뇌파스의 감소, 뭐 불규칙적인 호흡 등 뇌 탈출증이 의심이 되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을 30에서 35, 요거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뇌 허니아가 확인이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쿡신 3징후가 보인다면 30에서 35, 그렇지 않다면 35에서 40 정상을 유지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10회보다 조금 더 빨리 과항기해서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금 낮춰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 분압 같은 경우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 특히 뇌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환자의 그 뇌 손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예, 뭐 혈관이 확장하고 그다음에 혈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뇌압이 증가하는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쭉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도 저산소증과 관련돼서 저산소증, 과탄산 혈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도 96%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되겠죠. 96% 산소 포화도를 꼭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호흡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도 매우 중요하게, 머리 손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도 이제 두 개 내의 혈류량을 관류량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순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 탈출 인지, 뇌헤르니아
브레인 허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량도 좀 달라지고 처치의 반응성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뇌탈출 증후를 여러분들 빠르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쿠신 산증후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압의 증가, 그다음 맥박의 감소, 부주축한 호흡, 이 쿠신 산증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GCS 같은 경우에는 8점 이하, SME는 2점 이하일 경우에는 의술 수준이 저하된다. 그리고 이제 요것 또 하나, 한쪽 혹은 양쪽이 확대된 채로 고정되고 대뇌 제거 자세나 거칠 제거 자세 취하거나 상당한 장애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매우 환자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량은 30에서 40이라고 써져 있는데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은 30에서 45, 뇌허니아가 일어난다면 35에서 45, 35 이렇게 유지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쪽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겹치잖아요. 여기는 30에서 35고 35에서 40인데 여기서는 30에서 40, 너무 광범위하게 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다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그냥 뇌 탈출증 증상이 없다면 35에서 40이었고 뇌 탈출증 증거가 있을 경우는 30에서 35였는데 여기서는 뇌 탈출증이 보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30에서 40 이내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위쪽에 나와서 언급했던 내용들 있죠. 그걸 좀 기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병원 외상센터로 가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컵스 알고 있죠? 컵스 같은 경우 크리티컬, 언스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P 여기 있네요. 포텐셜리 언스테이블, 그 다음에 스테이블 환자. 그래서 컵스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컵스에서 S 컵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빠른 회사 평가하고, S 같은 경우는 뭘 한다? 전문 신체 검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가 언제든지 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평가를 좀 봅시다. 2차 평가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회상 평가를 이제 포함시키는 이제 정밀 신체 검진일 수도 있고, 혹은 빠른 회상 평가일 수도 있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안구 검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빛에 대한 반사를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이 양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한쪽에 붙였을 때 한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한쪽만 움직인다거나 혹은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상태 전방문 유지하는 뭐 이러한 눈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도사이 무브먼트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면서 안구의 움직임을 살펴볼 건데, 일반적으로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게 되면 안구의 움직임이 둔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안구가 머리와 함께 이동할 경우 이를 인원눈 운동이라고 한다. 혹은 눈머리 반사라고 한다라는 점. 이때는 뭘 의심해라? 머리 손상을 의심해라 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맨 마디에 있는 거. 심각한 머리 손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목성산도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인연눈 운동 실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자마자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랬어요? 뭐 경추 보정부터 하잖아요. 경추 보정부터 하기 때문에 이게 눈머리 반사나 혹은 뭐 인연눈 운동 같은 경우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본 적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앞서 얘기했던 이 SMS나 혹은 뭐 GCS 통해서도 충분히 뇌손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구 운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뇌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동공의 크기, 빛에 대한 반응성, 이건 뇌 상태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이라는 거는 뇌의 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의 반응성이나 동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동공의 크기나 반응성, 빛의 반응성이 떨어진다면 내성상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안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항우울제나 저산소증 같은 경우는 동공의 반응성을 떨어뜨리고 극도 심각한 저산소증은 동공의 활동된 채로 고정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머리 두 개 내 압력이 커져서 머리가 시신경, 눈놀림 신경이나 시신경을 누르게 되게 되면 동공에 대한 동공의 빛의 반응성을 늘리게 되고 동공이 확대된 채로 고정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동공의 확대가 수축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간에 머리 두 개 내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안구와 관련된 뇌신경들을 눌러서 이러한 동공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신의 신체 검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